안녕하세요. 도시와 자연, 건축과 조경, 정원 사이와 공간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는 곳이에요.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자료는 건축가 케이트 베이커의 책 캡처드 랜드스케이프, 우리말로는 포획된 경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제목부터가 뭔가 의미심장하죠. 맞아요. 이 책은요,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그러니까 폐쇄된 정원이라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오늘날의 건축과 도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숨쉬고 있는지 그걸 탐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쁜 정원을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공간이 우리의 감각과 경황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그 점이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폐쇄된 정원을 그냥 눈에 보이는 디자인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아니라 네, 그거보다는 그 공간에 들었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경험, 그 자체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신성한 정원에서 시작해서 현대 뉴욕의 빌딩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원까지 이 닫힌 정원이라는 개념이 시대와 문화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변주되어 왔는지 그 다채로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의 첫 장은 정말이지 너무 감각적인 묘사로 시작하더라고요. 그 장미 정원 이야기 맞죠? 네, 영국의 오래된 장미 정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코를 찌르는 듯한 짙은 장미 향기랑 시야를 가득 채운 만개한 꽃들에 압도되는 그 경험이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저자는 바로 그 순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곳은 대체 무엇일까? 지붕이 없는 방일까? 아니면 방의 성격을 가진 정원일까? 아, 그 질문 자체가 핵심을 꿰뚫고 있죠. 네. 이 질문 자체가 폐쇄된 정원의 본질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모호함. 그게 핵심이에요. 모호함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탁 트인 들판에서는 시선이 그냥 끝없이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없죠. 하지만 폐쇄된 정원은 벽이나 울타리 혹은 빽빽한 나무들 같은 수직적인 요소로 그 시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경계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한한 외부 공간에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마치 아늑한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안정감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게 돼요. 건축과 정원의 구성 요소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책의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바로 그 자체죠. 건축과 정원이 대화한다는 표현이 되게 와닿아요. 책에서 든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예를 들어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안뜰은 바닥 포장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아, 그 카펫 같은 바닥? 네, 그냥 돌을 깐 게 아니라 마치 실내 카페처럼 정교한 패턴을 새겨 넣어서 여기가 단순한 바깥이 아니라 잘 꾸며진 방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지혜가 더 놀라워요. 모로코의 전통 가옥인 리야드가 대표적인데요. 리야드요? 네. 덥고 건조한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 건물 중앙에 작은 안뜰을 두는 구조잖아요. 이게 바로 천연 냉방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특히 타흐타부시라는 공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두 개의 안뜰 사이에 있는 뭐랄까 지붕은 있는데 벽은 트여있는 라운지 같은 곳인데요. 타흐타부시. 네, 이게 자연적인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쪽 안뜰에서 데워진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면 다른 쪽 시원한 안뜰의 공기가 이 타흐타부시를 통해 싹 빨려 들어오는 거죠. 와, 우리나라 대청마루 같은 거네요. 오, 정확한 비유예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로 그 원리죠. 단순히 미적인 걸 넘어서 정말 생존을 위한 과학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방 같은 정원이라는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순서가 바뀌는 거죠. 네, 아예 정원이 집의 중심이 되고 건축이 정원을 따라 만들어지는, 책에서는 바로 이 전복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정원이 더 이상 건물의 부속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설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생성자,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포르투갈 건축가 에두아르도 소우투지 모우라의 테라스 하우스가 정말 좋은 예시예요. 그 벽으로 된 집. 네, 이 집은 여러 개의 두꺼운 벽이 평행하게 서 있는 구조인데요. 이 벽들이 단순히 집을 받치는 구조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벽 자체가 집의 경계선이 되기도 하고 정원을 감싸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풍경의 일부가 되기도 하죠.
벽과 지붕 사이에 일부러 틈까지 만들어서 벽의 존재감을 더 강조했어요. 벽이 건물이자 동시에 조경이 된다니 정말 놀라운 발상 같아요. 네. 평범한 주택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례도 있었어요. 런던의 화이트하우스 이야기인데요. 아, 그 1920년대 집. 네, 북향이라 엄청 어두웠대요. 그런데 건축가가 건물 측면에 아주 작은 서양안 뜰을 하나 만들었더니 와, 오후에 햇살이 이 안뜰을 통해 집 안 깊숙이 들어오면서 집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정원 하나가 공간의 질을 그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바로 폐쇄된 정원의 힘이죠. 이걸 도시의 맥락으로 확장해 보면 더 흥미로워져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칼리지들을 생각해 보면. 아, 여러 개의 안뜰, 코트가 계속 이어져 있는 구조 말씀이시죠? 맞아요.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면 갑자기 탁 트인 잔디밭 안뜰이 나타나고 그 안뜰을 가로질러 또 다른 통로로 들어가고. 공간의 압축과 해방이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그곳을 걷는 사람의 경험 자체를 설계한 거예요. 독특한 공간적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책에서는 이 대학 안뜰 구조가 초기 공공공간의 모습과도 연결된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이랑은 좀 많이 달랐다고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19세기 런던의 부유층 주택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자들을 끌어들이려고 광장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아, 요즘의 고급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같은 느낌인가요? 비슷해요. 근데 훨씬 배타적이었죠. 이 정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높다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오직 열쇠를 가진 그 동네 거주민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네, 모든 집들이 그 정원을 향해 창을 내고 주민들은 현관문만 나서면 잘 가꾸어진 정원과 우아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뽐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원과 건축이 결합해서 도시라는 극장의 화려한 무대 장치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쇼핑도 하고 공연도 보던 파리의 팔레 로얄 같은 활기찬 공공장소와는 정말 성격이 달랐어요. 지금의 공원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공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폐쇄된 정원의 더 깊은 뿌리를 찾아가 볼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무언가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아타카마 사막의 케브라다 묘사를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 부분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몇 시간 동안 끝없는 황무지만 보다가 갑자기 눈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온갖 식물이 자라는 녹색의 계곡이 나타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와, 책의 저자가 느꼈을 그 충격과 안도감이 글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느끼는 낙원의 원흉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정확해요. 심지어 낙원, 패러다이스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그걸 증명해요. 어원용. 네, 고대 페르시아어 파이리다에자에서 왔는데 그 뜻이 바로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예요. 세상에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가 낙원이라니. 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의 에덴 동산 개념보다도 훨씬 오래된 겁니다. 고대 지도들을 보면 에덴 동산을 세상 바깥에 있는 원통형의 벽원에 그려놓곤 했어요. 아, 즉, 닫힌 공간은 혼돈스럽고 위험한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된 신성하고 안전한 영역이라는 상징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단어의 기원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네요. 이 개념이 여러 문화권에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고대 로마의 부유한 주택에서는 페리스타일이라는 아, 안뜰 정원요? 네, 그 안뜰 정원을 만들어서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전원의 평화로움을 느끼려는 환상을 구현했고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호르투스 콘클루수스, 즉 닫힌 정원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쓰였죠. 호르투스 콘클루수스. 네, 이 개념은 중세 예술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해요. 당시 그림들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항상 담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아, 본 것 같아요. 그 정원은 외부의 어떤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 순결하고 완벽한 공간, 즉 마리아의 처녀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시각적 은유였던 거죠. 아하, 그래서 중세 종교화에 그런 배경이 자주 등장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정원도 빼놓을 수 없죠. 차하르 바그라고 부르는 네, 네 부분으로 나뉜 정원 말이에요. 네, 이슬람 정원 양식의 핵심이죠.
중앙에 있는 셈이나 분수에서 4개의 수로가 십자 형태로 뻗어나가 정원을 정확히 4개로 나누는 구조예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세상을 흐르는 4개의 강을 상징하는데요. 단순히 땅을 나누는 걸 넘어서 우주적인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려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알람브라 궁전의 사자중정처럼 이 수로는 기둥의 배열이나 건물의 파사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공간 전체에 하나의 통일된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고대의 개념이 아주 빽빽하고 정신없는 현대 도시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고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네, 책의 후반부는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낡은 산업유산을 공원으로 되살린 사례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셨어요? 런던의 템스 베리어 파크는 옛 부두자리를 오히려 웅푹 파내서 주변보다 낮은 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바람을 막아주고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일부러 지면을 낮춘 거군요. 네. 그리고 독일의 뒤스그로크 노르드파크는 아예 옛 제철소의 용광로나 파이프 같은 산업 폐허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 사이사이에 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와, 흉물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걸 보존해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 공원을 설계한 피터 라치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경관에 대한 비전은 바로 기존의 철거와 피폐화된 형태 속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아, 즉, 과거의 상처나 흉터를 억지로 덮거나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수용을 통한 변형이군요. 맞습니다. 산업시대의 어두운 유산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마주보고 성찰할 기회를 주는 거죠. 과거를 수용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 거대한 공원 말고도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포켓파크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뉴욕의 펠리 공원이요. 펠리 공원 정말 위대한 공원이죠. 고층 빌딩 사이에 정말 작게 끼어있는 공원인데 어떻게 그 시끄러운 맨해튼 한복판에서 조용한 쉼터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펠리 공원의 핵심이죠. 이 공원은 도시 설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줘요. 시각적인 차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청각적인 차단이라는 겁니다. 청각적인 차단이요? 네. 공원 한쪽 병병 전체를 거대한 인공 폭포로 만들었는데요. 이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주변의 자동차 소음이나 도시의 소란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 소리를 소리로 덮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지 예쁜 공원을 만드는 걸 넘어 도시의 소음 공해를 해결하는 하나의 사운드스테이프 디자인 기법인 셈이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볼 만한 곳이 있을지 몰라요. 시끄러운 소리를 더 큰 자연의 소리로 덮어버린다니 정말 기발한데요. 주민들이 직접 버려진 땅을 가꾸는 커뮤니티 정원도 도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같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원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정원은 이제 수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있는 거대한 리빙월, 즉 살아있는 식물로 뒤덮인 벽을 생각해 보세요. 아, 네. 혹은 뉴욕 브루클린의 루프탑 팜처럼 아예 건물 옥상을 거대한 농장으로 바꾸는 시도들도 있고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에서 녹지를 확보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죠. 옥상 농장은 단순히 보기 좋은 녹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옥상 농장은 이제 도시 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그 도시 안에서 신선한 유기농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요. 맞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정원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개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죠. 오늘 우리는 케이트 베이커의 책을 통해 고대 페르시아의 파이리다의 자부터 로마의 안뜰, 중세의 수도원, 그리고 현대 뉴욕의 옥상 농장까지 폐쇄된 정원이라는 개념의 아주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모습은 계속 변해왔지만 시끄러운 외부 세계와 잠시 분리된 공간 안에서 평온과 성찰을 얻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만큼은 변치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것 같네요. 책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어떤 구절인가요? 풍경을 다시 포획하는 것은 우리 삶의 더 넓은 풍경을 내면적으로 응시하고 성찰할 기회를 준다. 아,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자신만의 폐쇄된 정원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끝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온전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 정원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선과 영감을 얻어가셨길 바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